안녕하세요. 네,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인스타 라이브 방송 통해서 관람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오늘 시작에 앞서서 잠깐 저희 프로젝트랑 이케눈크 소개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케눈크라는 아티스트 콜렉티브이고 머피엄, 고영찬, 그리고 저 김민석 이렇게 3인으로 구성된 아티스트 콜렉티브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서울문화재단 산하의 청년예술청 스페이스랩 아직이라는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 이렇게 5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오늘날 창작자로서 생존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해본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자리 해주신 우리 권령은 안무가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 사정 때문에 오늘 이렇게 현장 참여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하게 됐는데 또 이런 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한번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렇게 안무가님 안 계셔서 안무가님은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무 장작 2개로 이제 안무가님의 이제 부재하는 몸을 좀 상징해 보려고 제 옆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안무가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서네요. 네. 그리고 우선 그 안무가님은 안무가라는 직업이 이제 정말 투박하게 말하자면 몸과 움직임을 연구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그 첫 번째 질문으로 권령은 안무가님이 다루는 몸과 움직임에 관해 간략히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무 활동하고 있는 권령은이라고 하고요. 일단 굉장히 수분이 부족한 장작을 저를 대신한 게 저와 지금 굉장히 어울리네요. 저는 어떤 사회 현상이나 제도나 문화 어떠한 관행이라든지 그런 질서 안에 있는 몸들을 주로 탐구를 하고 있고 그 몸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움직임의 현상들에 주목을 하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좀 질문을 드리고 같이 대화를 나눠볼 주제가 사실 저희가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 미팅을 진행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주제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팀이 사실 전원다 안무가님의 무대 공연을 실제로 직관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무가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인터넷에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 언론 매체를 통해 뭐 배포된 사진이라든지 사진 자료라든지 이제 그런 소개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렴풋이 유추하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직 안무가님의 작품을 직접 관람하지 못한 관객들에게 본인의 작품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일단 무용, 공연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공연으로서의 아웃풋인 작품들을 보통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회 현상에서의 몸과 움직임들을 주목하다 보니 제가 배경적으로 제가 유년기부터 컸었던 배경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거기서부터 비롯된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현재의 상황들도. 그래서 사람들이 작업을 봤을 때는 어떤 익숙한 어떠한 소재들, 예를 들어서 케이팝 댄스라든지 관광버스 춤이나 아니면은 그 DDR 같은 그런 기계들, 그런 춤들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감상하게 되지만 그 모든 소재들이 작품에 들어오는 이유는 결국 그 몸과 춤에 대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 작업들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때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아직 안무가님의 작품을 관람하지 못한 관객들에게는 어쩌면 그 안무가님의 작품이, 공연이 마치 유니콘 같은 존재? 네, 네? 유니콘 같은 아, 존재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표현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 이제 창작자들은 뭐 전시를 준비를 하든 아니면 공연을 준비를 하든 그 관객에게 보여지는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쩌면 꼭 강박적으로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나 또 싶더라고요. 그게 보여지지 않았을 때도 충분히 재밌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마치 유니콘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뭔가 직관하지 않더라도, 그 공연을 직관하지 않더라도 직관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아직 공연을 못 본 사람들이 그 증언을 통해서 어떤 미지의 무언가를, 이제 그 유니콘의 외형을 이렇게 더듬더듬 상상해 보듯이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일단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고, 또 좀 더 이 질문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딥하게 들어가 보자면 그런 기록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도큐멘테이션, 이제 기록한다라는 것, 공연을 기록하고 작품을 기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근데 공연의 본질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네, 사라지는 거. 네, 안무가님은 이제 그런 기록에 관해서, 그 자기 작품을 기록한다라는 어떤 행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음, 지난번 저희 미팅에서 나눴던 기록에 관해서 여전히 저는 그 상태가 ING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공연을 기록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그, 그 결과물을 기록을 한다는 게 정말 그 작업 과정 혹은 그 작품 전체에 대한 기록으로서 적절한 선택인지라는 것. 그러니까 이 공연과 이 작업을 기록한다라는 건 도대체 어느 지점을 기록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첫째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이제 춤, 뭐 움직임, 공연 예술의 기본값은 일단 사라지는 것인데, 사라지는 것을 왜 기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의 본질 그대로 놔둘 때 훨씬 더 어떠한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기록에 대해서 어, 요구를 많이 받고, 그리고 나조차도 이 요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전히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흥미로운 기록이라고 말하는 지점은 공연을 본 사람들이 공연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남은 어떠한 기록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카더라 공연이라고. 구전처럼. 네네네. 그래서 그 카더라라고 하잖아요. 카더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공연을 봤는데 이 공연은 이렇더라. 이거이더라. 이런 식으로 마치 그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그러니까 좀 다른 식으로 그 공연을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 미지의 마치 유니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식의 기록들에 대해서 흥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떠한 작품이 이렇게 그런 식의 방식으로 많이 읽히는 게 굉장히 컨템포러리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해석이 많아지는 거죠. 카더라가 많아지는. 그래서 서울에서도 읽히고 뭐 유럽에서도 읽히고 아프리카에서도 읽히고 어떤 다른 아시아에서도 왜 그 공연이 이렇게 많이 공연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런 카더라가 많아지고 그런 카더라 때문에 그 작품이 동시대적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식의 기록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 타인에게 그런 카더라 증거를 듣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그러니까 공연 예술이라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글이나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빈틈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글을 쓰고 글을 일으키는 게 공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글을 쓰고 글을 일으키는 게 공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빈틈으로서의 작품이 또 그거를 이제 무대에 올리고 그 이후에 도큐멘테이션을 한다는 게 다시 그 빈틈을 메우는 어떻게 보면 행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글을 통해서. 그래서 일단 그 기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을 해서 남긴다라는 게 반드시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구나. 그 퍼포먼스나 그 어떤 무대의 본질을 우리가 논한다 했을 때, 그런 빈틈으로서의 무대, 혹은 없어지는 것으로서의 공연을 논한다 했을 때, 그거를 강박적으로 되게 세세히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하려는 태도가 어찌 보면 되게 무리하게 그 본연의 어떤 그 속성, 핵심을 이렇게 덮어버릴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댄스 필름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의견을 저희가 나눴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안무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본인이 그런 오늘날 댄스 필름이라는 어떤 그런 방법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흐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기록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기록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망설여 짓는 지점은 내가 왜 기록을 해야 되는가며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제 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댄스 필름은 일단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이 제작이 되고 있는 제작되고 유통되고 있는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극장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으면서 댄스 필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극장이라는 공간을 찾아오지 않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클릭만으로 이제 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극장 공연의 어떤 스트리밍 개념이 아니고 정말 하나의 예술 작품은 또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공연이라는
공연을 관람한다라는 그 공연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어떠한 그런 아웃풋인 것 같은데 음, 마찬가지로 댄스 필름도 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댄스 필름, 네, 네. 저한테 질문이 뭐였죠? 근데 별 질문 아니었고요. 그냥 근데 댄스 필름이 뭔지 이렇게 좀 함께 논해보자고 던진 아, 질문이었고, 댄스 필름. 아, 근데 네네. 어떻게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생각하세요?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런 댄스 필름이 유행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비단 댄스 필름만이 아니라 그냥 기록에 대해서 조금 더 강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 그러니까 음, 어 그러니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기록하는 중요하고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를 기록하는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중요성과는 네. 별개로 그냥 어, 약간 강박적으로 뭐든지 좀 기록하려는 이렇게 태도가 이렇게 좀 도드라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닐까 댄스 필름 역시도 음, 그런 음, 이런 코로나 시대가 어떤 만들어낸 상황 혹은 환경에서 기인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음, 그래서 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강박적으로 사람들이 기록을 하려는 그런 시대 안에서 좀 기록한다는 게 무엇인지 예전보다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서 기인하는 그런 어, 입장일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 왜 기록을 해야 되고 왜 남겨야 되는지 약간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도 매번 이렇게 좀 자주 던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이번 프로젝트도 지금 이런 식으로 라이브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또 동시에 잘 기록을 해서 이거를 나중에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아카이빙을 또 할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오늘 오늘 이런 인터뷰 준비하면서 저희끼리도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러니까 어, 이거를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된다.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에도. 네. 음,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사회가 모든 걸 다 기록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 어디를 방문하면 QR을 찍고 나의 동선을 기록을 하고 네.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나의 어떤 상황과 삶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모든 것들을 다 노출을 이제 시킬 수 있는 게 이렇게 편안한 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록하지 않는 삶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관계망은 굉장히 좁은 것 같고, 음, 꼭 그런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떤 사회적 문제아가 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기록이 없는 곳은 사실 굉장히 좀, 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그 문제가 있는 곳이죠. 어떠한 장소에 기록을 하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범법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많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을 하는 게 되게 익숙하죠. 이렇게 뭐 타인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이 사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기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그래서 이것이 내 작업에 왜 중요한가라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다른 기록들은 제가 이 사회 안에 살기 위해서 요구받는 기록들이자 어쩌면 이러한 기록들을 남김으로써 타인과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음, 그러한 윤활제 같은 거라면 내가 내 작업을 기록하는 거는 사실 선택적 문제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이 기록이 늘 계속 질문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는다면 특히나 사라지는 내 작업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이고 음, 이건 어떤 타인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록이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기록이 필요하다면 나는 그걸 어떤 방법의 론으로 이 기록을 이렇게 할 것인가 음, 라는 게 이제 질문인 것 같고 아까 말했던 이제 그 공연을 직관을 한 사람들의 카더라라는 음, 것이 어, 저한테는 지금 현재로는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이다. 그런 식의 어떤 구두로 남는 말들,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말들, 의견들, 생각들. 음, 음. 근데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카더라, 역시도 이제 기록의 일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네, 그걸 방법론으로 사용한다면, 음, 또 본인이 자기 작품을 어떻게 기록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언론 매체나 예컨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이 내 작업을 기록을 해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사실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작업에 대해서 되게 투머치하게 너무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이 또 내 작업을 기록하려 드는 것 자체가 저는 물론 그 기록을 접한 사람들은 조금 더 아무가님의 작품을에 대해서 보지 않았어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겠죠. 근데 그 직관했을 때 어떤 그런 관람 경험을 침해하는 어떻게 보면 그 관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또 될 수 있지 않나. 이게 정말 쉬운 음,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그쵸. 아마 그런 식의 어떠한 기록들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전부는 아닐 테니. 음, 지금 되게 구름 위에 계신 거. 하늘을 예, 이렇게 생각하려고 고개를 잠깐 드셨는데 진짜 네, 이렇게 붕붕 떠 있는 듯한 네, 착각이 들 이거 정도. 혹시 배경이 좀 과한가요? 아니 너무 어때요, 관객분들? 좋나요? 다 좋으시다고 하시네요. 네, 여기 관객분들 3천 명 정도 와 계신데, 네, 앞에 몇 분이나 계세요? 3천 명이요. 네, 3천 명. 3,000명이요? 네, 네, 네. 3천 분 정도 와 계시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되게 후끈후끈하네요. 네, 한번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어,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어, 그 보이는 라디오 이벤트가 그 예술 생존이 메인 키워드잖아요. 음, 네. 예술하고 생존하는 문제에 대한 해서 나누는 게 저희 주제인데 아무래도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본인의 생존 방법이 있다면, 본인만의 어떤 생존법이 있다면 창작자로서 혹은 뭐 그냥 개인으로서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일단 전 지금까지 기생이 어떤 저의 경제적 생존법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음, 그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어, 부모님 아니면은 지금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의 댁에 이제 음, 머물면서 지금까지도 그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제 생애 첫 독립이라는 걸 하게 됐고요. 어, 지금까지는 네, 일단 집이 없는 사람이라서 제 지인의 집에서 지금까지 기생을 하면서 살았었고 음, 그래서 최소한 벌고 그리고 최소로 쓰는 삶을 어, 지향을 했었어요. 네, 어, 그러다 보니
그 어설프고 좀 서투르고 그리고 약간 불쌍함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저의 생존법에 많은 이렇게 영향을 줬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좀 되게 비굴한 근데 저희 이케누크도 사실 어, 주로 이렇게 소개하는 저희의 생존 방식 중 하나가 기생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케누쿠나 권령은 안무관님뿐만이 아니라 그 창작을 하는 사람들의 생존 그 대보편적인 생존 전략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딘가에 기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어딘가에 기생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한다라는 게 되게 보편적인 전략 같아요. 음. 네. 그럼 창작자로서의 저 같은 경우도 네네. 일단 국가 지원금에 기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무용수 지원센터와 그다음에 예술인 복지재단의 도움으로 네, 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 한때 그 입시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 그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근데 돈을 좀 잘 벌더라고요. 막 작품을 하나 짜주면 거의 몇백만 원 단위 돈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그 어, 레슨을 하면은 레슨마다 돈이 들어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느낀 거, 아, 내가 얘를 학생으로 보고 나의 위치를 교육자로 두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알바로 이 학생들을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는 계기가 있었어요. 음, 나 막 그 시간이 전혀 즐겁지 않더라고요. 그 학생들을 가르쳐 주는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 시간에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마치 희생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 이거는 교육자로서의 기본 덕목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이제 관두고 결국은 적게 벌자, 그리고 적게 쓰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기생을 그냥 집중적으로 하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뭐 거의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짓궂은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의 안무를 아예 짜주시는 거예요? 공연이나 안무를 짜주고 그걸로 이제 입시를 학생들이 치르는 식으로 운영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대학교 입시를 할 때 네. 이제 작품이 필요해요. 음, 그러면은 뭐 3분 내지는 1분에서 3분 정도의 작품을 이렇게 주고 그 친구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음, 그 친구가 이제 대학이 붙을 때까지 이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입시를 같이 치르는 그런 방식이죠. 물론 중간에 이제 입시를 보기 전에 콩쿠르를 나가게 되면 콩쿠르 연습도 시키고 뭐 음, 그리고 그 친구가 부전공으로 뭐 한국무용이나 뭐 발레나 다른 현대무용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이렇게 다른 선생님을 붙여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였어요. 일종의 포트폴리오 제작을 도와주신 거네요. 네, 네, 네. 한 학생의 입시를 음, 저희도 이제 프랑스 미술교학 입시를 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관심이 가는 좀 주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음, 또 이어서 약간 그 질문을 좀 드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게 안무가님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일종의 생존 방식이 아닐까 싶거든요.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그 기생이라는 생존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더도 말고 덜도 말고의 그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거 네, 그래서 그 기생하는 생존법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것. 음, 그러니까 이게 그때 작업 얘기를 할 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작업을 한참 이렇게 할 때 주변에서 저한테 "영은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 이러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뭐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그 정도의 일단 스태미너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할 말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막 뽑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만들면 만들 수 있겠지만은 그게 저한테 그렇게 재밌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그냥 딱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그 할 수 있는 만큼이 어떤지를 이렇게 봤더니 그냥 딱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정도이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때 또 뭐 끓기 직전에 미지근함을 유지하려 한다 아 이런 그쵸. 표현도 해주셨는데, 미지근함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말 끓기 직전의 미지근함인 것 같아요 그게. 그, 그게 이제 사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한테 되게 중요한 온도인 것 같아요. 음, 환경이고 온도이고 그리고 지켜야 되는 기준 같은 것. 커피도 뜨아 그 둘 사이 어딘가를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헛소리였고요. 그 아무튼 그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려고 사실 그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나 물 들어오면 노 저을 거야 하고 노를 들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게 일종의 그 삶의 템플릿처럼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안무가님은 그 직전에 멈추는 감각에 더 집중하시는 게 전 더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물 들어왔을 때 이렇게 노를 젓는 게 아니라 그 직전에 딱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서 멈추려는 어떤 그런 감각? 근데 이게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각? 그 동물적이고 육체적인 그 말 그대로 몸적인 감각이 아닌가 또 싶었어요. 예. 네, 그랬습니다.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